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금융회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한 제도이죠. 은행이 파산되더라도 고객이 돈은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1번은 맞고요. 예금자 보호제도 취지에 해당되는 거고, 2번 보호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등이다. 이 5개의 금융기관이라고 했죠. 보호 대상 금융기관은. 다음 3번 보호 한도는 예금 종류별 또는 지점별 원금 기준 1인당 5천만 원. 여기 틀렸습니다. 금융기관 예금 종류별 지점별이 아니라 금융기관별로 1인당 원금 기준 5천만 원이 아니라 원리금 기준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의 예를 들어서 현금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금융기관 파산으로부터 내 돈을 지키고자 한다고 하면은 금융기관별 예금자 종류별 지점별이 아니라 금융기관별 원리금 기준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습니다. 5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만약에 한 11개 금융기관에 4,900만 원씩 11개 금융기관에 넣어놓으면은 이 11개 금융기관이 다 부도나도 다 받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금융기관별로 5천만 원, 원리금 기준으로 받으니까 5천만 원 넣는 것보다는 4,900만 원씩 해가지고 금융기관별로 넣으면은 예를 들어서 금액이 아무리 커도 다 보장받을 수 있겠죠. 한 가지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면은 우체국은 금액에 상관없이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한 다 보장받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그것은 우체국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예금자 보호제도의 대상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CD 양도선 예금 증서를 CD라고 하죠. CD나 RP 환매조건부 채권은 예금보호 금융상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CD, RP, CP 이런 것은 예금보호 대상 상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고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김미래 씨가 아래와 같이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우 김미래 씨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예금은 총 얼마인가? 일단은 K은행 주택청약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하고 청약부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지만 청약저축은 안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핵심 요약할 때 봤는데 그래서 요거 제외, 요것은 예금자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S은행의 보통예금 예금이니까 당연히 예금자 보호 받겠죠. 이것은 되겠네요.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H지역조합이란 것은 뭐냐면은 무슨 지역에 있는 조합들 있죠. 협동조합이나 축산조합이나 이런 조합들 있잖아요. 이런 지역조합은 예금자 보호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요. 예금자 대상 기관에 포함되는 것은 은행,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종금사 또 하나가 뭐죠? 종금사. 거의 5가지잖아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이렇게 5가지잖아요. 지역조합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예금자 보호는. D증권사, 증권사는 예금보호 대상 기관이에요. 근데 펀드는 예금이 아니잖아요. 예금이 아닌데 어떻게 예금자 보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다음 H은행은 예금자 보호 대상 기관이고 예금이에요. 예금이니까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되겠네. 그래서 500만 원, 5천만 원 합해 총 5,500만 원까지 이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중 핀테크와 가장 거리가 먼 거. 핀테크가 뭐죠? 파이낸스 플러스 테크놀로지를 합한 거잖아요. 파이낸스는 금융을 뜻하는 거고 테크는 기술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과 기술이 합해진 거. 간편결제 서비스. 요즘에 간편결제 서비스가 다 IT가 발전하면서 간편결제가 된 거죠. 다음 대여금고는 이거 IT하고 상관없습니다. 대여금고는 뭐냐면 은행 내에 있는 금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IT하고 상관없죠. 로보 어드바이저는 뭐예요?
로봇 플러스 어드바이저의 합성어예요. 로봇, 어드바이저는 상담한다는 뜻이잖아요. 상담자의 뜻이고 로봇은 그러니까 로봇이 상담하는 거. 요즘에 각 금융권에서 로봇 어드바이저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 크라우드 펀딩 이것은 인터넷상에서 어떤 자금을 조달하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IT와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IT하고 금융이 결합하지 않은 것은 2번 대여금고 서비스네요. 그다음에 다음 중 산정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배당 수익률은 주당 배당금을 주식 가격으로 나눈 거 합시다. 맞습니다. 배당 성향 주당 배당금을 단기 순이익,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 맞고 배당률은 주당 순이익을 주식 가격으로 나눈 거 합시다. 이게 틀렸네요. 배당 이게 틀렸고요. PBR은 주식 가격을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거 합시다. 일단은 배당률이란 말도 있고 요거부터 그 배당 수익률이란 말이 있고 요거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 금융기관에서 많이 쓰는 말들이고 신문에도 나오는데 잘못 알면 완전히 개념이 달라집니다.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 배당률이라는 게 있고요. 배당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각각 다 다른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다 다른 말이에요. 배당 수익률은 배당금이란 건 뭐예요? 어떤 회사가 이익을 내면은 그 해 동안 번 돈 중에 일부를 주주한테 주는 거. 이것을 배당금이라고 하잖아요. 이 배당금을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 주가, 현재 주가로 나눈 거예요. 현재 주가.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주가, 그 주가로 나눈 게 배당금이고 배당률이란 것은 배당금을 뭘로 나눈 거냐면 주가가 아니라 현재 주가가 아니라 액면가액으로 나눈 거예요. 액면가. 주식에는 액면가가 있어요. 우리 돈도 5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이렇게 액면가가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주식도 100원짜리 액면가가 100원인 것도 있고 500원인 것도 있고 1000원인 것도 있고 2,500원인 것도 있고 5,000원짜리 액면가 5,000원인 것도 있어요. 그 액면가 5,000원 그것을 그 액면가는 주가하고 다르죠. 액면가는 제일 처음에 발행할 때 찍혀 있는 금액이고 주가는 시장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액면가보다 클 수도 있고 세액차가 나빠지면 액면가보다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죠? 다음 배당 성향이란 것은 배당금을 뭘로 나눈 거냐면은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합니다.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것을 배당 성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실제적으로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이 좋아요. 배당금이 실제 주가 대비 몇 %냐. 요게 사실은 뭐 요게 예를 들어서 5%라고 하고 액면가 배당률이 5% 나왔다. 그럼 배당률이 예를 들어서 뭐 6% 나왔다 하면은 어떤 게 더 배당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이 수익률로 보면 배당률이 더 높은 게 이게 더 많을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액면가는 500원짜리 주식이 많고요. 주가는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배당률 6%보다 배당 수익률 5%가 실제 배당금 훨씬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래요. 대부분. 거의 99.9%가. 그래서 배당 수익률, 배당률은 막 예를 들어서 막 60% 이렇게 나오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배당률 60%보다 배당 수익률 5%가 실제로 배당금은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주가가 점점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률하고 배당 수익률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되고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이게 주당 순이익이라 했죠. 주당 순이익. 근데 그 해 동안 이익 대비해서 얼만큼 배당금을 주느냐. 이게 배당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의 개념 많이 쓰는데 헷갈리기 쉬워요. 분모는 다 배당금인데 분자는 다 배당금인데 분모가 각각 다 다르다고. 주가냐, 액면가냐, EPS냐에 따라서 요것을 이름을 배당 수익률이냐, 배당률이냐, 배당 성향이냐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래서 좀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PBR이라는 게 있어요. PBR은 주가에서 BPS라고 해서 주당 순자산, EPS는 주당 순이익이고 BPS는 주당 순자산이에요. 이렇게 나눈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회사를 자산 가치 기준으로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요 3번이 틀렸죠? 3번 배당률은 배당금에서 배당금을 액면가액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